안녕하세요. 저는 와플 가게를 운영 중이고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와플 가게 주변의 가로수들을 보며 언제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물이 들었는지 새삼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네요. 두세 달 뒤면 저도 한 살 나이를 먹고 52살이 됩니다. 새삼스럽지만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한 달은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1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딱 반을 산 셈이 됩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는데요. 오늘은 전 남편 그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툭 까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즐겨만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아주 베베 꼬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속에 묵직한 것이 울컥울컥 올라오고는 합니다. 저만 괴롭혔으면 이렇게까지 울 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 미친 인간들은 제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휴...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어쩌다가 그런 쓰레기를 만나게 된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인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빵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제과 제빵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에 입사를 한 후에 저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회사 선배들의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유미 씨, 그것도 못해?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이건 제가 처음 해보는 업무라서 선배님이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우 진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걸 말이 길다. 피곤한 스타일이네. 스스로 알아가. 내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나도 바빠. 당시에 처음 해보는 업무가 서툴러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혼자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야근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첫 직장에서 그렇게 쉽게 그만두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회사 선배가 저를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 선배가 바로 저의 미친 전 남편이었습니다. 부서도 달라서 서로 부딪힐 일이 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보면 실없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유미 씨, 네?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화이팅! 그런 호의적인 태도에 회사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던 저는 그 사람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서 전체적으로 회식이 있던 날 그 인간이 저에게 확 들이대더라고요. 그 회식 자리에서 저는 사실 불쾌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장님이 술을 몇 잔 하더니 자꾸 저를 옆에 앉히고 알게 모르게 스킨십을 했어요. 어깨도 끌어당기고 급기야는 제 허벅지 위로 손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저더러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윽박까지 지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추태를 부리는 과장과 제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과장님 많이 취하셨나 보다. 자, 제 술도 한 잔 받으세요. 그러자 술에 취한 과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넌 뭐야, 시꺼먼 놈이 왜 내 옆에 앉고 난리야? 너 저리 가. 유미, 내 옆으로 와. 과장님,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유미 씨,
그러고 보니 집에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유미 씨 내가 바래다 줄게. 저는 그럼 유미 씨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생각해서 술 적당히 드세요. 저 남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팔을 이끌고 그 지옥 같던 회식 자리에서 탈출을 시켜주었어요. 저에게 정말 영화 속 영웅처럼 느껴져서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죽기는 왜 죽어? 하여튼 차 과장 그거 진짜 쓰레기 자식. 앞으로 그 자식이 또 유미 씨한테 찝쩍거리면 나 가만 안 있어. 그 인간은 일부러 과장되게 화를 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회사에 제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한심이 돼서 울음을 뚝 그치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네요. 그때는 회사 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래저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이 저에게는 구세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그 인간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맹목적인이 많지 저를 챙겨주며 이성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는데 퇴근 때까지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린다기에 갔다니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유미 씨, 나 사실 유미 씨한테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알고 있었죠? 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한테는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그 이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밖에서는 오빠라고 하고 반말해요. 그렇게 훅 들어오는데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인간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많이 어리고 순진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회사 사람들 모르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남을 갖다 보니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고 그 인간의 청혼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서 빵집을 운영하셨고 시댁은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지역은 달랐지만 같은 경상도권이라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결혼 소식을 들은 회사 사람들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괴롭히던 과장이 저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저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유미, 너 아주 눈구렁이 같은 구석이 있네?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속였어? 아무튼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 우리도 불편하고 두 사람도 불편했다니까 결혼하면 한 사람은 그만둬야 돼. 그거 알아두라고.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요. 공과 사 철저히 구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그 권유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차게 그만두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 책상도 빼서 창고 앞에 가져다 두는 치사한 짓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까지도 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유미야, 그냥 회사 그만둬. 나 혼자 버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나도 너도 회사 가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잖아. 그냥 그만둬라. 난 끝까지 버티고 싶었는데. 그래, 그만둘게. 사실 나 임신했어. 이제 5주 차래.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임신을 했어? 유미야, 진작 말했어야지. 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전 남편이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동안은 죽이고 뭐고 입에 갖다 대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힘들기는 해도 당시에는 뱃속의 제 아이를 만날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신혼 때는 전 남편도 저에게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입덧이 심한 저 때문에 밥도 직접 해먹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과일이 있으면 밤늦게도 나가서 꼭 구해다 주고는 했습니다. 우리 유미 예쁜 딸이 나오려나? 왜 이렇게 과일을 많이 찾지? 왜? 사다 주기 귀찮아? 귀찮기는 얼른 다녀올게. 슉슉아, 아빠가 너랑 엄마 먹일 복숭아 사냥해서 올게. 사냥? 당신도 참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10달을 품고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갓난애가 머리카락도 수북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해서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갓난아이가 미남인 건 드물다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아이를 맡아줄 분이 계시지 않았고 저도 1년은 아이를 돌보다가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상하던 전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완전히 180도 돌변했어요. 아이가 새벽에 배고파서 울면서 깨면 그렇게 성질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너 애랑 나가서 자라. 아, 애가 배고파서 오는 건데. 알았어, 나가서 잘게. 당신 혼자서 편히 자. 앞으로는 그냥 애랑 둘이서 밖에서 자.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남편의 가시 박힌 말이 저는 너무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분유값이니 기저귀 값이니 생활비는 늘었는데 혼자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니 힘들 법도 하다고 생각해서 꾹 참고 또 참으며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빨리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몇 푼 번다고 유세를 부리는 남편에게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남편에게 눈치 보며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받아 쓰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너무 쥐죽은 듯이 잡혀 산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때는 왜 그리 주눅이 들어있었는지. 아무튼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도 시작할 무렵부터는 저도 일자리 알아보고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경력 단절과 애 딸린 기혼녀가 평범한 회사에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이력서를 넣은 회사에서 면접까지 기회가 와도 면접에서 기혼자의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이가 아이 때는 몸이 많이 약한 아이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해서 옆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도 못 구하고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다 보니 저는 조금씩 지쳐갔어요. 남편과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쯤 되니 노골적으로 타박을 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일 못 구했어? 일 구하기가 쉽지 않네. 성원이도 매달 한 번씩 저렇게 아프고. 야, 그거 다 핑계야. 나가면 이렇게 천지 삐까리인데 게을러 터져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데 맞들려 취해? 아주 천하태평인데 뭐. 남편은 그렇게 되는 대로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수백 받으면서 살림하는 줄 알겠네. 당신이 주는 생활비, 그걸 애 병원비에 살림하기도 힘들어. 내 통장에 있던 돈 야금야금 다 쓰고 있는데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매번
남편의 말에 참고 넘기던 저도 그때만큼은 울분이 터져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런 놈인데 제가 속고 결혼을 한 거였겠죠. 아무튼 그날의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입사는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부엌거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다가 조금만 짜투리 신갈이 남아도 그 시간에 구슬을 깨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시간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각자가 보낸 일상을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아이 나이가 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보고 다니던 시기였어요. 남편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아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어디 놀러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나 성원이 데리고 시골에 좀 다녀올게. 내일 올 거야? 시골 어디? 시댁 가려고?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너 주말에 식당 일 같은 거 구하는 건 어떠냐? 내가 성원이 주말마다 봐줄게. 한번 알아봐. 식당 일? 당신이 웬일이야? 내가 몸살 걸려서 아빠 죽는데도 애는 안 보고 바깥으로만 놔두더니. 내가 언제 이 여자는 툭하면 없는 소리 지어내?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치 성원아? 남편의 물음에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거 봐. 애도 이렇게 웃잖아. 아무튼 다녀올게. 아니 대체 어디를 가는데? 시골 간다고. 성원아, 아빠랑 놀러 가자. 그러면 제 아들은 대면대면한 아빠지만 그래도 지 아빠라고 방긋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신나서 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는 게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릴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어냈던 저는 남편이 애를 데리고 그렇게 무섭고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라고 다닐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한두 달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고 저는 겨우 주말에 일을 구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 빵집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자격증만 따지 않았지 웬만한 빵은 다 만들 줄 알아서 시장 안에 있는 빵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계처럼 부업만 하다가 갓 지은 빵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의 성취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만든 빵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손님들을 볼 때면 행복하기까지 했어요. 당시에 사장님들이 제 부모님 또래에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시라 저는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할 때면 꼭 빵을 한 봉지씩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나눠 먹어. 유미씨 오늘도 고생했어? 이렇게 매번 챙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잘 먹을게요. 그날도 저는 빵 한 봉지를 받아들고 아들에게 갖다 줄 생각에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없고 아들만 혼자서 멍하니 거실 가운데 앉아서 TV 속 만화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얘 혼자 놔두고 어딜 간 건지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성원아, 혼자 있어? 아빠는? 엄마, 아빠는 예쁜 아줌마랑 아니다. 아들이 말을 하다 말고 본인 입으로 손을 가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예쁜 아줌마란 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예쁜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야? 성원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라고 했지? 거짓말. 근데 절대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빠가 그랬는데. 괜찮아.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예쁜 아줌마가 누구야? 그게 아빠랑 주말마다 만나는 아줌마인데 낮에는 같이 놀다가
밤 되면 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자. 나 아직 혼자 자기 무서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뒷목이 뻐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쁜 아줌마네 집에 가는 거야? 아줌마네 집이 어딘데? 아줌마네 집 우리 집이랑 가까워. 저기 앞에 땡땡 빌라야. 그랬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 우리 성원이 주말마다 혼자 자느라 무섭겠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며 아들에게는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들을 재워놓고 전 남편 그 인간이 집에 들어오기를 벼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도록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현듯 그 새벽에 뛰쳐나가서 아들이 말한 빌라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1시간이 넘게 서성이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하는가 싶어서 돌아서려던 찰나에 바로 남편과 상간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술을 잔뜩 마셨는지 비틀대며 골목을 누비고 서로 거의 부둥켜 하는 채로 빌라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전 남편을 향해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모청이 큰 줄 그때 처음 알았네요. 야, 김윤성! 너 뭐 하는 거야? 옆에 그녀는 누구야? 그러자 취해서 비틀거리며 다가온 전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제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야, 잘됐다.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네 무덤 팠네. 야, 이 지긋지긋한 거사. 너 나랑 이혼하자. 이 여자 누구냐고? 앞으로 평생 나랑 같이 살 여자다.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어깨 동무하고 있던 여자를 더 바짝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진짜 제정신이야? 어떤 미친놈이 와이프 아닌 딴 년이랑 놀아나면서 아들을 데리고 다녀. 이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했죠? 분노에 찬 제가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상간녀는 그녀는 가만히 있다가 저를 보고는 소름 끼치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웃긴다, 이 아줌마. 이혼 안 해주면 뭐 어쩔 건데? 빈 껍데기만 안고 살 거야? 아줌마 돈도 못 번다며. 나는 윤성 씨랑 같은 회사 다녀. 그냥 이혼해. 되게 아들도 나 엄청 좋아해. 어쩌냐, 이 아줌마 불쌍해서. 저는 술에 잔뜩 취해서 제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말한 상간녀를 보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상간녀의 뺨을 후려갈겼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뺨을 후려갈기자마자 제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제 뒤통수를 주먹으로 내리쳤거든요. 저를 아내, 아니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것들을 보며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며 오열을 했어요. 빌라에 살던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거나 말거나 두 년놈들은 유유히 저를 지나쳐서 빌라 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눈물을 쏟으며 멍하니 그것들이 들어간 빌라를 보고 말았습니다. 2층에서 불이 켜지더라고요. 따라 올라가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난동을 부리고 싶었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한참을 앉아서 하염없이 울다가 겨우 아들 걱정에 터덜터덜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다행히 저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성원아, 내 아들 사랑하는 성원아. 곤히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전 남편은 인간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결혼해서 부부관계인 저와 낳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딴 년이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나요? 인간이라면 할 짓이 아니죠. 두 년놈들을 어떻게 박살내줘야 하는 생각에 시간 가는 수도 모르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또 그렇게 미련하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그때 그냥 바로 이혼을 해줬으면 제 아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저는 전 남편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술이 깨서 집에 돌아오며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쐐기를 박는 말했습니다. 야, 무식하게 어디 남의 여자한테 손찌검을 하냐? 아, 너 같은 게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내 팔자 내가 꺼주 뭐. 이혼서를 준비할 테니까 도장 치고 준비나 해.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혼?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혼을 하지? 이혼 죽어도 안 해. 절대 안 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송 가자. 거기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저를 비웃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소송은 아무나 하냐? 웃기고 있네. 야,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 개뿔도 없는 게. 그 말을 하고 유유히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서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잡아 죽이고 저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성원이를 천혜고아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짐을 다 싸들고 상간녀 집으로 옮겼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서를 내밀어 놓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들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성원아, 아빠랑 예쁜 아줌마 집에 가자. 그러자 아들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원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눈치 볼 거 없어. 아들은 저와 전 남편을 번갈아며 보더니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나 예쁜 아줌마네 갈게. 엄마 혼자 잘 수 있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게 뒤돌아서서 저는 혼자 잘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전 남편과 함께 상간녀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아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지옥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아들을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고 밤에는 상간녀 집으로 데려가서 잠을 자는 생활을 일주일이나 하게 되자 저는 아들의 선택이고 뭐고 제가 데려다가 온전히 혼자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주말이 지나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아들과 둘이서 친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빵집에서 일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남편 상간녀가 살고 있는 빌라로 향했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집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 앞에 서성이며 웅성대고 있었고 소방차와 구급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성원아, 성원아. 저는 무턱대고 빌라로 올라가려고 했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저를 뜯어말리는 바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출구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상가지를 들쳐업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성원이 어딨어? 아, 비켜. 성원이 소방관이 구해준대잖아. 소희야 괜찮아? 전 남편 그 미친놈은 아들은 불구덩이에 내팽개치고 지 상간녀의 아니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방차가 도착을 했고 소방대원이 빌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울부짖었고 전 남편은 멀쩡한 상간녀와 함께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오빠, 나 괜찮아. 소희야,
두 년놈을 그 자리에서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수방대원이 축 처져 있는 제 아들을 안고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성원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성원아, 정신 좀 차려봐. 그러자 수방대원이 말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연기를 들이마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빨리 이송해야겠어요. 같이 가시죠. 그럼요. 우리 아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의식을 잃은 아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는데 제 속이 다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목숨이랑 바꿔도 좋으니 저희 아들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온갖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년 같은 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연기를 많이 흡입하진 않았네요. 아이가 깨어나면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들 옆에서 다시는 아들과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죽일 놈의 전남편과 상간녀가 응급실에 와서 저희 아들과 제 곁을 서성이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 두 년놈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니들이 어디라고 여기를 와? 야, 김윤성, 니가 인간이야? 이 인간이냐고. 제 말에 상간녀가 승질을 부렸습니다. 아이씨, 멀쩡하잖아. 야, 안 죽어? 그런 말을 하는 상간녀를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뭐 이년아? 이제 우리 아들 죽기라도 바란 것처럼 말하네? 나가라고. 저는 두 년놈을 온 힘을 다해서 밖으로 끊어내버렸습니다. 상간녀가 한 마리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제 머릿속에 반복 재생이 됐어요. 아무리 몰상식한 인간이라 해도 그런 말에 내뱉을 수는 없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필히 그 년놈이 작당 모의에서 한 거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며칠 잠을 자지 못한 제가 의식이 깨지 않은 아들 손을 붙잡고 깜빡 잠이 들 뻔했는데 엄마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피는데 아들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원아, 엄마 여기 있어. 여기요. 제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성원아, 괜찮아?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우리 성원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 예쁜 아줌마가 나 죽이려고 했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성원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가 나 잘 때 내 얼굴을 베개로 눌렀어. 그리고 내가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내 백문 앞에 불 질렀어. 엄마, 나 무서워. 아들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는 그 잡년을 불구덩이에 쳐놓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들 앞에서 침착하게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저까지 흥분을 하면 아들이 더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성원아, 이제 엄마가 성원이 옆에서 꼭 붙어 있을 거야. 성원이도 엄마 따르면 안 돼. 알았지?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성원이 지켜줄 거야. 성원이한테 그 못된 아줌마 절대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 믿지? 응, 엄마 믿어. 저는 일단 아들이 회복될 때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두 년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엄연한 살인미수였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퇴원을 하자마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도 제 이야기를 듣고 믿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재가 나서 소방서에서는 제 아들이 자고 있던 방 앞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러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어요. 아무래도 방화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어요.
네, 그년이 불지른 거예요. 제 아들 죽이려고요. 왜 그랬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제 아들이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일단 아들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가 알 수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해야 했어요. 감사하게도 제 사정을 알게 된 주말에 일하던 빵가게 사장님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작은 아파트에 저희를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에 타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남편이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들어둔 게 발견이 됐어요. 보험사는 전 남편과 상간녀 둘이 와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와이프 행세를 하며 보험 가입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증언했어요. 그 악독한 년놈들은 불이 나기 5개월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하면 몇 배로 보험금을 받는 특약이 있는 사망보험금을 들어뒀던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당시의 스트레스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남편 그 쓰레기 자식이 아들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은 아들이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남편 앞으로 가는 것으로 되게 해두었습니다. 상간녀가 어떤 감언 이술로 꼬드겨서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두 년놈 모두 천하의 파렴치한 중범죄자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를 뒷받침할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전 남편과 상간녀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전 남편은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성원이 엄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알지? 나 그렇게 지독한 놈은 아니야. 다 그년이 시킨 거라고. 나 믿지? 성원이 엄마,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 그런 미친년한테. 법정에서 나 잘못 없다고 한마디만 해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는 남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닥치고 너 네 아들 생일이 언제인지 아니? 제 물음에 전 남편은 멍한 표정을 짓더니 헛다리만 짚어대며 아들 생일도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 아니 짐승봐도 못한 개자식에게 한마디를 내뱉고 면회를 끝마쳤어요. 너 살인미수야. 그건 알지?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 내가 그러게 빌고 또 빌게.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욕을 해서 뭐합니까? 제 입만 더러워질 것 같아서 진심을 다해 그 말을 내뱉고 저는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상간녀와 전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판사님, 제가 왜 20년이나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까? 2년이 저 꼬드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용서해주세요. 성원이 엄마, 당신이 말 좀 해봐.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을 저는 아무 말 없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의 그년이 뚫린 입이라고 되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다 김윤서 이 인간이 시킨 거예요. 전 죄가 없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전 아무 죄 없어요. 저 인간이 먼저 저 꽂혀서 상간녀 만들고 범죄까지 저지르게 했어요. 서로 죄를 떠넘기려고 마지막까지 아득바득 변명을 해대는 그 년놈들을 보며 정말 저는 그저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애아빠라고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너무 허망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두 년놈에게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법적이 야단보석을 떨어도 유분수지. 이렇게 죄질이 나쁜데 뭘 서로 용서해달라고 야단입니까? 죄값 달게 받으세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척했지만 이미 반년 전에 회사가 망하고 두 년놈이 제 아들을 죽이고 사망보험금에 타내려고 범죄무의를 했다는 것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 부부는 징역 20년밖에 형이 나오지 않은 것에 통탄스럽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지혜를 죽일 생각을 한 놈이 무기징역이 아닐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소원이 엄마. 그래도 악자까지 잘 키우고 잘 살아. 그게 복수하는 길이야. 그런 것들한테 복수는 사치예요. 전 그냥 제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면서 살 거예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사모님. 그렇게 저는 빵가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몇 푼 남아있지 않은 재산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어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요. 끔찍한 그 동네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집을 팔고 아들과 함께 저희 친정부모님이 계시는 경상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을 구하고 저는 작은 와플 가게를 열었어요. 아들은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지내면서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와플 가게는 나날이 승승장구했고 지금은 매장을 확장해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운영 중입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제 아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금은 로스쿨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아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저는 경상도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하루에 3번 이상 통화를 합니다. 제가 안 하면 먼저 전화를 걸어요. 엄마, 식사하셨어요? 그럼 먹었지. 우리 아들 성원이는 밥 먹었어? 엄마가 보낸 반찬들 아직 남아있지? 파김치가 다 떨어져 가요. 제가 조만간에 갈게요. 엄마, 와플도 먹고 싶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요. 말만하게 다 큰 아들이 이렇게 저 좋으라고 애교를 부릴 때마다 저는 알면서도 너무 행복하네요. 전 남편 그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은 출소를 했지만 전시댁 식구들과도 연을 끊고 떠들이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살든 제 알 바 아니지만 살면서 저희 앞에 발끝도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만에 하나 다시 제 아들이나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 지옥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해줄 예정입니다.